친구의 아내.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아닌 나를 원했다. 가장 친한 친구 녀석.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웃고 떠들며 술잔을 부딪히던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놈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옆바닥에 앉은 내 앞에서 친구의 아내인 서연이 내 바지 버클에 손을 가져다 댔다. 재혁 오빠, 나 더는 못 참겠어.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독한 위스키 향과 섞여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짙은 욕망으로 젖어 있었다. 안 된다고, 미쳤냐고 소리쳐야 했다. 당장 그녀를 밀어내고 이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버클을 풀어내고 지퍼를 내리는 그 섬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소파 위에서는 드르렁하는 친구의 코 고는 소리가 우리의 미친 짓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혹은 나를 향한 경고음처럼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배신이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우정을, 20년의 믿음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였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재혁에게 강민수는 그냥 친구가 아니었다. 20년 전 교복을 입고 어울려 다니던 시절부터 우리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였다. 내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 막막해할 때 말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아 돈을 건넨 녀석이 민수였다. 10년 전 내가 첫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고 죽음까지 생각했을 때 내 멱살을 잡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내 빚은 내 빚이기도 해라며 함께 밤샘 막노동을 해준 놈도 민수였다. 그는 내게 형제였고 아버지였으며 내 삶의 구원자였다. 그런 민수가 서연을 데리고 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일처럼 기뻤다. 서연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현명한 여자였다. 희고 깨끗한 피부에 선한 눈매, 상냥한 말투까지. 민수 녀석에겐 과분할 정도라고 놀려댔지만 진심으로 둘의 행복을 빌었다. 나는 그들의 가장 가까운 증인이자 가족이었다. 결혼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었다.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수의 신혼집에 놀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서연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오빠 또 오셨네요. 민수보다 오빠를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때까지 서연은 내게 그저 예쁜 친구의 아내 민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자일 뿐이었다. 감히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위험의 신호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민수의 작은 건설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면서부터였다. 그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로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다. 어느 저녁 그들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갔을 때였다. 서연은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어 놓았지만 민수는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업무 전화만 붙들고 있었다. 미안 서연아, 재혁아, 중요한 전화라서. 그의 말은 미안했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에 스치는 서운한 표정을 오직 나만이 볼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일찍 잠이 들었고 나는 서연과 단둘이 남아 와인을 마셨다. 민수 씨, 요즘 너무 바빠요. 저랑은 대화할 시간도 없나 봐요. 집에 오면 잠만 자고 제가 가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나는 민수를 변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에 대한 연민이 싹트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서연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녀는 종종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 욕으로 시작된 대화는 점차 영화 이야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로 번져갔다. 우리는 어느새 민수만 모르는 우리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감정의 동요가 격렬한 파도처럼 덮쳐온 것은 어느 비오는 늦여름 밤이었다. 그날도 민수는 지방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웠다. 밤늦게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전기가 나갔는데 천둥까지 쳐서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나는 한밤중에 차를 몰아 민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파트 전체 정전이었다. 관리실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고 촛불을 켜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얇은 슬립 차림으로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두꺼비 집을 확인해 주었다. 잠시 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불이 환하게 켜졌다. 그 순간 안심한 서연이 내게 와락 안겼다. 오빠,
너무 무서웠어요. 고마워요, 정말. 혼자 있었으면.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내 가슴에 그대로 맞닿았다. 빗물 냄새와 그녀의 달콤한 채취가 뒤섞여 아찔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서연은 한참 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여자를 느꼈다. 친구의 아내가 아닌 외로움과 공포에 지친 한 여자의 맨몸을.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향기, 그리고 내 품에 안겼던 그 부드러운 감촉까지. 나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쳐가고 있었다. 결국 운명의 그날이 왔다. 민수의 생일이었다. 나는 최고급 위스키를 사들고 민수의 집을 찾았다. 거나하게 취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서연과 나만 남아 뒷정리를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꼈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내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치우다 내 앞에 섰다. 그리고 그녀는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민수한테는 없는 자상함이 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민수가 아니라 항상 오빠였어. 그녀의 눈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욕망 때문인지 모를 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려야 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내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녹아내려 버렸다. 그리고 도입부에 그 상황이 벌어졌다. 그녀의 손이 내 벨트를 풀고 바지 속으로 들어와 뜨겁게 달아오른 내 중심을 잡았을 때 나는 항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거칠게 벗겨냈다. 거실 바닥의 차가운 감촉과 바로 옆에서 잠든 친구의 존재, 그리고 서연의 뜨겁고 부드러운 몸이 뒤섞여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서연은 내 어깨를 깨물었고 나는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공포가 오히려 쾌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친구의 아내를, 그것도 친구가 잠든 바로 옆에서 범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남편의 친구에게 안기고 있었다. 이보다 더한 배신이 있을까? 이보다 더 짜릿한 쾌감이 있을까? 그녀의 좁고 뜨거운 내부는 나를 개걸스럽게 삼켰고 나는 그녀 안에서 내 모든 죄책감과 욕망을 남김없이 쏟아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는 숙취에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다. 나와 서연은 마치 완벽한 연극배우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수를 챙겼다. 어휴, 이 술고래야. 오빠랑 서연이가 고생 많았네. 민수의 말에 서연과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을 기점으로 우리는 공범이 되었고 이제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미래는 대담해졌다. 민수가 출근하고 텅 빈 그의 집은 우리의 미래 장소가 되었다. 나는 서연의 식탁에서, 서연의 소파에서, 그리고 민수와 서연이 함께 잠드는 침대 위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몸을 탐할수록 죄책감은 무뎌졌고 욕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우리는 다시 한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날도 민수의 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서류를 놓고 갔다며 잠시 들른 것이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옷을 깨어입고 욕실로 숨었다. 서연이 태연하게 민수를 맞았다. 어머, 웬일이야? 아, 중요한 서류를 놓고 가서. 근데 무슨 좋은 향기 안 나? 내 향수 바꿨어? 나는 욕실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향기는 내 스킨 향이었다. 아니야, 디퓨저 새로 산 거. 향 좋지? 서연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민수는 서류를 챙겨 금방 나갔지만 나는 그 몇 분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스릴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는커녕 서로에게 더욱 중독되게 만들었다. 파국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셋이서 주말에 글램핑 여행을 떠났다. 민수가 우리의 어색한 기류를 눈치챈 건지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며 마련한 자리였다. 맑은 공기와 맛있는 음식,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잊고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다. 나 역시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고 민수와 어깨동무를 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시커먼 배신감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캠프파이어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수에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근처 공장에 문제가 생겨 잠시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혁아, 서연이 잘 지키고 있어라.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차를 몰아 떠났다. 고요한 숲속 타오르는 모닥불, 그리고 단둘이 남겨진 나와 서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유혹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마치 자석처럼 이끌려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우리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 어떤 때보다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다. 숲속의 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우리의 신음소리를 감춰주었다. 여기가 세상의 끝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매달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민수였다. 우리는 황급히 옷을 추슬렀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텐트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나와 서연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상기된 얼굴을 훑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내 지갑 못 봤어? 아무래도 여기 오는 길에 흘렸나 봐. 내 외투에 있나 좀 확인해줘. 민수가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지갑이 아닌 작고 반짝이는 것을 만졌다. 서연의 머리핀이었다. 그녀가 오늘 아침에 하고 나왔던 내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던 바로 그 머리핀. 내 손바닥 위에 머리핀을 본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허무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물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순간 우리의 20년 우정은 그 작은 머리핀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민수는 나를 다시는 보지 않았고 서연 역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했고 그 대가로 내 인생의 전부였던 우정을 잃었다. 이제 내 전화번호부에서 민수라는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 용기는 영원히 사라졌다. 가끔 혼자 술을 마시면 서연과의 짜릿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짧은 쾌감의 기억 끝에는 언제나 지옥 같은 후회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지던 민수의 텅 비었던 그 눈빛이 따라온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나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우정과 사랑, 당신은 그 위태로운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찰나의 욕망이 평생을 함께한 우정보다 정말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지독한 질문에 나는 아마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욕망을 따르다 더 귀중한 걸 잃은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반영하겠습니다.